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요즘 전국의 이목이 광주에 쏠리곤 하죠. 80년 5월 이후 지금처럼 이슈의 중심에 선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5.18에 가려진 진실이 엿보게 하는 그런 기록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만큼은 군사 기밀이라는 명목 아래 감춰져 있던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때 광주와 호남은 어떻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힘내라 광주 응원하러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예. 자,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성입니다. 예. 네 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특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부산 출신 하태경 의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토론 들어갈 텐데요. 포스트 5.18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큰 변곡점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 추념식이 됐든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래서 기대를 있었는데 특별조사 지시라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지시라고 하는데 이 지시의 배경이랄까요, 의미랄까요? 이건 먼저 여당 쪽인 이제 이계 의원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 5.18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 민주항쟁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네. 5.18의 가치를 이 문재인 정부가 따르겠다는 구체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대선 기간 중에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오셨을 때마다 진상규명에 대한 또 특히 발포 명령자, 기총소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중폭격의 전투기가 대기를 했다는 지금 증언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새도 달궈질 때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의 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국민들도 함께 그런 관심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미 앞서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진상규명 특별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동안 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정치권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겠죠? 자세히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위한 또 원내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에 대해서 화다부 차원에서 엊그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진상조사위원회를 당내 구성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국회에 특위 형태의 기구 설치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새로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헬기 기총소사 문제, 전투기 폭격 대기 문제, 이런 것과 함께 지금 늘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위 초기 때,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전남대학 앞에서 최초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공수부대들이 투입이 되면, 경찰이 왔다가 처음에는 그 후에 이제 오후에 이 공수부대들이 투입이 되면서부터 착검을 하고 대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혀 무장을 하지 않는 시위대에 대해서 대검으로
실제 살상 행위를 했다는 건 대단히 큰 반인륜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차제에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시위를 더 확산을 시키고 광주 시민을 더욱 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제반의 일련의 행동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 광주의 시위 진압을 통해서 그 당시 신군부의 어떤 그 부당한 정권 출범에 대해서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찾고자 시도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련의 큰 그림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치권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패널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보수정당,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물론 자유한국당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5.18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영화 택시 운전사도 관람하셨다고 들었고, 예.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 해고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원하게 또 한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또 내려와서 5.18 사진전을 다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흰스페터 사진전도 보고 또 전일 빌딩 그 10층인가요? 9층, 10층 그 현장도 보고. 근데 이 5.18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만 사실 이 시대적인 깊이와 무게가 굉장히 깊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이 이거 광주 정신이다. 이제 이 점들을 광주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그 출발은 이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자기 자식들 손잡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80년대 운동했던 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저만 해도 저 황석영 씨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거 보고 저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문제가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그 바뀐 인생들이 또 지금 촛불들을 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는 게 광주 정신이다. 이제 이런 점 강조하고 싶고 또 이제 진상 규명이 이 시기에 특히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또 있는 게 사실 증거 자료라는 거는 이제 대외 기밀 한 30년 이상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증인들도 이제 과거 가슴 속에 꽁꽁 숨겨놨던 비밀들이 세월이 이제 한 지금 2세대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분들도 자신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용기 있게 당시 상황들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보는 또 울고 먹냐 광주 이것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쓰여져 나가고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기가 오히려 좀 적절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저는 광주 40년 되기 전에 좀 진상 규명이 맞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 이후에 다른 당들도 대부분 환영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 이렇게 좀 긍정이 일단 원론적이긴 하지만 답변을 내놓긴 했어서 입장을. 근데 바른정당 초반에 납득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소리도 있던데 바른정당 입장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의 입장하고 다른 것인지 이제 아니면 어쩐지. 우리 바른정당이 이제 과거 보수적인 관성이 좀 남아 있고 또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대변인단에서 우리 최고위와 전혀 상의 없이 성명을 내서 제가 혼냈습니다. 혼내고 바로 그날 오후에 제가 우리 지도부 입장을 가서 제가 직접 발표를 했고 또 그날 대변인단이 앞으로 안 그러겠다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입장도 조금 명확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가는데 대통령의 의지 또 국방부의 특별조사 방침까지 내놓고 국방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긴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40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끝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이 기회 잘 살려야 되겠죠.
물론이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특별 지시를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네. 진상규명을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진상규명조사단을 만들겠다 또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겠다 이런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좀 걱정입니다. 네. 그동안에 국방부가 언제부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지 또 군의 특성상 저 사람들이 방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아픔을 자기들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예. 또 한편으로 기대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긴장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정말 5월이 광주가 가지는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와 우려, 긴장, 준비, 뭐, 이 네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나오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은, 헬기 기총소사,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전투기 출격대기, 광주 폭격설,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드러나면서 그랬는데, 그 전투기 출격, 대기 같은 경우는 김효순 교수도 이 증언이 나오는데 좀 관여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5.18을 연구해온 학자로 지금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광주 폭격을 위한 전투기 대기 명령에 대한 공군 조종사의 증언을 보면서 네.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은 저는 이제 이 과정이 더 주목받아야 되고 5.18 진상규명에서 하나의 전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공군 차원에서 80년 5월 당시 강주의 작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저희들이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특전사라든가 24단이라든가 항공여단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로 등장했던 군부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네. 실제 이제 공군이 강주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대기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네. 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직접 그 당시에 작전 대기에 받고 있었던 공군이 조종사께서 스스로 발언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언론에 제보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항공 전투기 폭격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실은 이제 그 과정, 네. 용기 있는 증언, 용기 있는 증언에 따른 새로운 진실의 문이 열리는 과정들 이게 더 저는 이제 37년의 진실규명 과정들 속에서 더 의미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돕는다, 신이 돕는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만큼 이제 기대가 높아지는 건데 사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광주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군이 하신 말씀 출격 있으세요? 대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군 네, 그렇죠. 움직임에 대비한 항상 하는 조치였다.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을 전공하면서 특히 당시에 황장엽 선생 생전에 황장엽 선생과 이제 고위급 탈북자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은 김일성은 당시에 그러니까 김일성 측근이었으니까요. 황장엽 선생이 그 광주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위장군 형태라도 파견을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광주 관련한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제가 이제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가 이제 북한군에 대응한 이런 조치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시에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또 그 국정원에서도 북한 관련 동향들을 파악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자료들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방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자기들이 북한 동향 파악한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광주를 타겟으로 한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설득력이 더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 가설이기 때문에 이건 입증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네. 지금 저희가 금년 1월 20일에 CIA에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됐어요. 그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5월 9일에 열렸는데 그 회의 6월 6일에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북한군에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 네. 이번에 공군기 관련해서 그 조종사의 발언만 나왔으면은 그냥 하나의 이슈만 되고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미국에서 그 광주에 와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 네. 이분들이 이미 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광주 폭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미군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최소한 미국 시민들, 광주에서 활동하고 봉사단원으로서 근무했고 이런 사람 최소한 5명 이상이 미군 폭격설에 대해서 한국군의 그 광주 폭격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니까 사실상 그 공군 폭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그 현재 책을 집필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미국의 평화봉사단원. 그렇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황장엽 씨라든지 북한 김일성의 최측근들 최고위 탈북 분들의 인들의 그런 증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조금 말씀을 잠깐 드리려다 말했던 것처럼 광주 사람들 들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폭격? 이거 어디 뭐 전쟁 영화에서는 한 번씩 보고 뭐 그랬던 게 이른바 광주 시민을 향해서 대량 학살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계엄군들이 와서 아까도 얘기했던 의도적이었을지 모르겠다는 그 착검이라든지 뭐, 어떤 그 발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런 군사작전과 또 다른 차원의 상당한 다른 의미가 있는 문제다.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말 당시 이 신군부 집권 세력, 뭐 전두환을 위시한 그 세력들의 천인공노할 그 세력들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 집단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발포, 또 기총소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발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정말 별도 그 신군부 자기들 당시 실세 집단이었던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지휘체계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한 만행이 자행이 되고 뭐 정말 방금 우리가 지금 이슈로 삼고 있는 것처럼 전투기 폭격대기는 정말 같은 국민에 대해서 그러한 시도나 의도를 가졌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군인들이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이번에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 기회에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발포 문제는 명백한 군범죄거든요. 그리고 출격 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도 범죄 예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정말 역사에 다시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광주 시민들은 독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진상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그런 시각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일련의 조종사들의 증언 또 그 보안대 기록에서도
공습 계획이 또 언급이 됐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가설을 넘어선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실탄 사용 기록이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만 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진실들이 왜 이제야 밝혀지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은폐한 군의 책임이 이제 클 것이고 또 밝히지 못한 우리 같은 언론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또 정치권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어떤 진영 논리 속에서 또 역시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측면에 있어서 책임도 자료지 못하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별한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 아시아 전체를 보면 네. 그 군 투입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마, 그렇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아웅산 수지 정당이 90% 이상 득표를 했는데 군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감옥 보내고. 그리고 8, 9년에 중국 천안문 때도 우리가 탱크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군은 어쨌든 민간의 이런 민주적인 시위라도 군 입장에서는 소요가 되는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치안을 담당하니까 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는 다양한 이제 계획을 준비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87년 우리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뭐 탱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았고. 신이 쿠데타 설. 뭐 이런 근데 게 그때도 이제 미군이 막았다는 이제 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럼 미국의 역할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군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미연합선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80년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미국은 이거 이제 방조했다, 학살을 방조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강하게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 있지 않았느냐. 어떤 이 공군의 움직임을 이거 너무 나가면은 왜냐하면 미군이 있는 나라에서 어떤 정말 학살이 일어나면 미국 민주주의에도 커다란 이제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매일 지금 연이어 이제 김정은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라는 것이 현대사에서 우리가 못 보던 부분, 아까 이야기한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도 다시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고 미국 관계에도 한번 국제 관계에서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님 의견의 일부는 동조되지만 일부 동조되지 않는 부분들은 당시에 강주에 파견됐던 일군의 군, 이건 한미 작전 통제권에 있었던 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군도 있었지만 가령 이제 24단 전체를 강주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용인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론 전방 부대를 빼왔던 거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군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가는 것은 막았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강주 시민들이,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 봤던 그 군의 일상적인 폭력은 미군의 방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특전사가 강주에 투입되고 그리고 24단 사단 전체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1항공여단이 투입돼서 헬기 사격을 자행했고 또 이번에 이제 밝혀졌던 공군의 전투기들이 강주 폭격을 준비했던.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준비했던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종사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분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심적 각오를 다져라. 그래서 자신들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폭격을 하겠냐. 이런 이제 심리적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군 수뇌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심적 각오를 다져라. 이 심적 각오를 다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서 발사 버튼을 눌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멈추기는 했지만 강주에서 자행됐던 군대의 야만적인 폭력에는 미국의 방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일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뭐 이야기가 뭐
예. 조금 더, 간략히 붙이시죠. 지난 5월 26일 날 유엔 본부에서 저희 5.18 재단이 예. 국제 학술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한 이야기였는데 방금 김희성 교수가 한 이야기 맥락이 비슷했고 굉장히 보수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그레그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미국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침묵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도 사실은 사실로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봐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건 진영의 논리가 될 수가 있고 이념의 논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 기회에 그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진실들이 왜 이제야 밝혀지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 군의 책임, 정치인의 책임, 언론의 책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각별한 이번에 자세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군의 역할까지 자기들의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도의 어떤 침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까지 잘 규명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좀 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51만 발, 지금 최근에 나왔죠. 이것도 충격이었거든요. 폭격하고 51만 발. 이 51만 발이면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가 답을 못 얻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전투에 사용하는 양일까? 월남전에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될까? 또는 강릉의 무장 공비가 침투했을 때 사용했을 때 양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양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혹시 이분에 연구하신 분이 있으세요? 51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안대에서 네. 일일 보고에서 이제 만들어낸 자료예요. 네. 근데 정교사 교훈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인당 59발을 네.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9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M16은 20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클립을 쏘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이 쏘는 것이죠. 거기 참전한 사람이 전부 그랬다면 약 15,000명 정도가 참전한 걸로 저희가 이제 네. 대개 숫자를 기억을 하는데 엄청난 이 총알이 나간 거죠. 그렇기 글쎄요. 때문에 이건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수류탄이 거의 한 200개가 사용이 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크레모아가 사용된 것은 아직 거기는 나오질 않습니다만 수류탄이 178개가 사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디서 썼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썼으니까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전쟁도 아니고 도대체 뭘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당시 이제 광주 시민이 70만 명이었기 때문에요. 네. 가령 성인으로 치면 이제 한 명에 한 발꼴. 그래서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70만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 50만 발. 그러면 성인에게 다 한 발씩을 쏘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15,000명이 왔지만, 이 군대들이 다 작전에 투입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전에 투입된 분은 훨씬 더 적죠. 그러면 이 작전에 투입된 부대들의 총알 발사로 보면 수백 발, 어떤 부대는 수천 발 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전사단 같은 경우는 30만 발 이렇게 보급되었던 사용량하고는 다르겠지만 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는 무차별적인 살상행위가 전개됐다는 것이 군 작전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특별조사가 되더라도 사실 국방부 입장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고 아까 우려했듯이 국방부가 정말 진솔하게 다 밝힐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검증 청문회가 필요하다. 검증 청문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상황이 참혹해서 이걸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 참혹해서. 근데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참혹합니다. 그건 뭐랄까 군 또는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85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소위 검시조서를 중심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기자들도 쓰지 못할 정도로 참혹해요. 그러니까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걸 다 다른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광주에서는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광주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걸 직접 보고 직접 그 현장에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저희 국회에서 제가 앞장서서 이제 미국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가 됐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사과를 저는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뭐 미국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는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0년도에 전남 도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도청이 마지막 우리 당시 시민군들이 한가를 했던 곳 아닙니까?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도청에 근무를 하는데 곳곳에 탄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본관에 가보면 거의 모든 사무실에 거의 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주를 하면서 막 뭐 무차별 사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신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참혹한 상황이었으리라고 봐요. 그 사진 자료도 있죠, 뭐. 의원님이 지금 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도청의 그 탄흔이 싹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뭐 보건 문제를 그래서 그건 저도 잘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인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리 이야기하기로 전체 뭐 탄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늘 보고 근무를 했죠. 시민들이 목격했던 걸 이제 저희들이 보고 목격하고 분노했던 걸 이번 이제 특별 조사를 통해서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80년 5월 당시에 이런 참혹함이었다라는 저희들의 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확하게 국방부가 전환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군 기록들을 공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군 기록만은 많은 부분들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80년 5월 21일 날 광주 기지에 있던 항공기 대피 기지 동정이라는 이제 군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실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5월 21일 날 5월 21일 이제 9시경에 광주에 있던 항공기들을 청주기지, 대구기지, 애청기지, 수원기지로 비상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군 자료를 보면 수원 기지로는 전개하지 않고 마지막에 청주와 예천, 대구 기지로 2분의 1 능력의 광주 기지에 있었던 전투기를 대피를 시켰다라고 군 기록에만 나와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수원 전투비행단에 계셨던 공군조종사가 본인들이 5월 21일, 22일경에 광주 폭격을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로 출격 대기하고 있었다. 수원 기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당시에 애초에 군 작전 내역에서는 수원 기지로 전개하려고 했던 광주에 있던 전투기들이 수원으로 가지 못하고 수원에 있었던 전투기들은 폭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공군조종사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 이제 맥락이 좀 찾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 기록이 갖고 있는 한계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거든요. 근데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이제까지 너무나 부족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공군 작전에 관련된 이 군 기록은 제가 찾았던 건 이 2장이었거든요. 많은 수십만 장의 군 작전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는 제가 이제 가문 안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2장을 찾았는데, 이번에 국방부가 전환 자료를 비롯해서 모든 군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7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진상조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그래서 군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군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군 기록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는 완벽한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그 가능성 문제, 그리고 그 공개한 자료가 진실할 것이냐 하는 문제. 뭐 2가지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 그리고 또 5.18 단체나 학계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규명해내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록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기록까지는 가능할 텐데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역하고 민간인이 된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금 민간인을 데려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현재 국방부 진상조사단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상조사단의 역할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권을 가지고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법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니까 거기서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하다가는 정말 이건 헛물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고 간절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안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 문제가 정말 조사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5.18 진상규명 과정들이 늘 지지부진했던 것은 군 관계자들이 내지는 군이 진실을 은폐했던 것도 있지만 정치적 요인들도 컸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러면 5.18 진상규명을 왜 못했냐라는 이제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5.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진상규명은 정권 후반기에 했던 한계들이 늘 보여졌거든요. 정권 하반기에 5.18에 관련된 내지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군 관계자들은 늘 정권이 곧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협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 저희 연구소의 생각들은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법률에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국방부의 조사는 저는 이제 사전조사의 성격을 부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는 조사권의 한계는 있지만, 군이 갖고 있는 자료를 3개월 동안 먼저 읽어내고 군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놓는다라면, 이제 정기국회 9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10월, 11월에 바로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또 그때 또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3개월, 4개월이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방부 특별조사에서는 파일럿 조사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서 사전조사를 충실하게 해서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예비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들어가는 게 좀 저희들의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자. 그렇죠. 투트랙으로 가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제 국방부 진상조사단이 현재 이제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는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또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비밀 관리를 해왔던 봉인을 해제한다는 문서에 대해서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차원의 조사와는 좀 격이 다른, 또 상당한 심도가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나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금 여러 차례 지금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문제 또 국방부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를 좀 포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또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걸 두어서 새로운 차원의 또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러한 조사 문제까지 같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 얼마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검이 있고 그 이어서 국회 또 특조 활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절차로 이 사항이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걸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 그동안에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나선 적이 없어요. 군의 속성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을 믿어주세요 하면 믿어줍시다 이렇게 가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야 되는데 무슨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야말로 이것을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진상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진상조사단에 그걸 지켜보자 내지는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힘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국방부가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국방부는 해야죠. 사전 조사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국방부의 몫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국방부의 조사는 이제 예비조사로 보고 그 예비조사를 국회 검증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미결 부분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미결 부분을 정리해서 방금 말씀하신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국방부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참고해서 이 국회가 또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될 때 국방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의결에 의해서 활동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특별법 문제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진상 규명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특별법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의 어떤 처리 상황을 함께 보면서 또 국방부 진상조사 TF에 이제 진행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민주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잠깐만. 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특별법은 만들어져야죠. 특별법은 이번 9월 임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법이라고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조사권을 갖게 되고 이 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어떤 바람이 있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은 국회가 조사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 그렇죠. 국가 차원의 저희들은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 조사하는 데서 있어서도 네. 사실은 현재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있다면 그게 근데 이제 문제죠. 결정적으로 생각이라고 우리가 국방부는 논다니까. 조사권이 알겠습니다. 없거든요. 그렇게만 따질 것은 아니고요. 이 의원님도 뭐 특별법 반대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특별법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필요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명령으로 국방부의 조사를 지시해서 그렇죠. 그 조사는 굴러가는 것이고 국회 역할은 별도로 하는 이제 거죠. 그것은 같이 진행. 국방부는 일종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사전 조사 결과를 보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뭐 이제 그 부분이 최순실하고 다른 겁니다. 최순실은 특검이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그 권한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결 과제까지 마무리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예. 큰 이견은 자, 없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특별법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특별법이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법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사는 또 그에 대한 하자. 충분한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잠깐 발효에 관련된 들어보세요. 것도 제한 조건이 그래서 두었죠. 현재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방부에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지금 선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와 병행해서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그걸 규정하는 또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정도에 정리하시죠. 잠깐만요. 네. 특위 부분에 야, 우리가 짧게 착각하면 안 말씀하시죠. 되고 우리 지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지난번에 헬기 조사 특위가 의결됐어요. 그 국민의당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을 하면 정당에서 다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 나와서 이러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게 하태경 의원님이 오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의원이 오시거나 자유한국당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딴소리 하면 이게 한 발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딴소리도 여러 번 갑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사람 제끼면 되는 것이고 국회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 헬기 알겠습니다. 기총소사 관련된 자, 특별 그때 결의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자, 그만. 그동안 워낙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속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자, 정부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실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자, 국회가 그 근데 걱정 안할 좀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난 자, 다른 정부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의원님.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일단, 뭐, 2트랙 아니라 3트랙, 4트랙이라도 필요한 방법들은 최대한 다 동원해야 될 것이 마땅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특별한 또 선택, 집중을 해야 될 것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짜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설득해서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그래요. 그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민주당 때문이지. 자, 그런데 예컨대 오늘 국방부 조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에서 오늘 대변인 성명인가요? 코멘트가 한번 나왔는데 예컨대 조사 대상도 지금 헬기 전투기 이런 부분만 있고 발포 명령자, 행불자, 집단 매장지 등등은 다 빼버렸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의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조사 범위는 네.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조사 범위를 정하는 것에 이제 한계는 뭐냐면 어떤 객관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반드시 조사하고 싶은 열망만을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법에 특위가 합의하면 또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면 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과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합니다. 광주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특별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의 통과 가능성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씩 짤막하니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덧붙일 말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의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반대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그 발의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자유한국당이 제가 말한 것도 있고. 발의하셨잖아요. 예, 결사 반대를 하면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통과될 건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고요. 정기국회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
정기국회에는 어렵죠. 근데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길을 쓰고 반대하면 정기국회에서 한국당이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 북한군 개입설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걸 그래서 저희가 받으신다고 그걸 하시죠? 받겠다. 받겠다. 그러니까 제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예, 정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예. 네. 자, 특불법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이제 느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이 문제, 이제 그 5.18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이 5.18의 문제를, 이번에 전반적인 해결을 보고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제 개선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작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제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그럼 마지막 말씀. 멀리서 오신 예. 하태경 의원님. 이건 이제 국방부 관련한 건 아니고 보훈처 관련된 건데 이제 우파 일각에서 이제 5.18에 대해서 계속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자장곡이다. 근데 이게 보훈처 주도로 작업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정부에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훈처 내에서 이것도 조사를 해라. 예. 보훈처가 누가 주도해서 예. 이런 님을 위한 행진곡 중요한 사실 북한에서 말씀이었습니다. 금지곡이에요. 이 노래가. 근데 김일성 찬양곡으로 둔갑시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훈처장한테도 여러 번 따졌어요. 왜 빨리 조사 안 하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오히려 거꾸로 됐다. 그래서 좀 광주에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좀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태경 말대로 좀 제발 하라고. 예. 시간들이 한 30초 이내로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그럼 방금 이제 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동안에 여야가 뭐 계속 논란을 벌려왔고 당연히 우리 민주당이야 뭐 어떻게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바른정당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침 알겠습니다. 우리 이 하 의원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저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네. 김 교수님이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제 토론에서 하태경 의원님을 뵈면 그 5.18 민주화 운동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의와 상식의 문제다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좀 하태경 의원님 같은 올곧은 보수 그러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색깔론적인 공세,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더디게 가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김 이사님? 5.18은 정말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정말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광주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도와주시고 정말 예.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0년 5월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광주만의 역사는 아닐 텐데요. 오랜 세월 돌고 돌아서 이제야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의 이번 특별 지시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빛 아래로 이끌어내고 더불어서 책임자들에게는 정의가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마지막 정리로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